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다시 모시고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전국민 보편 지원이 어려울 만치 우리 재정 상황이 어려운지 세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바쁘신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예 별 말씀. 예. 자, 교수님 결국 선별 지급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예. 결국 기획재정부의 의지가 관철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그 1차 지원 때부터요. 네.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 그 선별적 지원을 주장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도요. 예. 그리고 8.15 집회 사태 터지기 전에도 추가 지원금은 없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그 강경한 발언도 이어갔었고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기재부 공직자들은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관료라고 하지만은 영어로 표현하면 더 이제 정확한데 이게 테크노크라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냐면 기술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근데 기술자들이 자신의 신념을 너무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일반 선출직 공무원들이 네네. 선출직 공직자들이 그러니까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그러니까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방향이나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고 들어섰으면은 네. 그러면 경제 운영 방향도 달라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하고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다른 정부인 거고요. 다른 정부라는 얘기는 경제차가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서 그런 경제 철학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사실 그 경제 관료들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 경제 관료가 자신의 소신을 그렇게 강조를 하게 돼, 신념을 강조를 하게 되면은 그 신념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본인이 대통령 하셔야죠. 글쎄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 과도하다. 예. 관료가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어쨌든 신념 이런 것을 그것도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보장도 없는 신념을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의 이 주장을 이제 이낙연 대표가 전당대회 그 과정에서 이미 수용을 해가지고 네. 자신도 그러니까 선별 지급을 어쨌든 간에 지지하는 걸로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60% 이상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고요. 네. 당선이 된 상황 속에서 가장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당면했던 업무가 바로 이 재난지원금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사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브레이크 걸기가 다른 의견 내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당대표하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추게 되면은 네. 상당히 이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네. 당대표도 갈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두 분이 어쨌든 간에 이낙연 당대표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방향을 그렇게 잡고서는 그것을 그러니까 그냥 고집부려서 가다 보니까는 예. 지금 이런 사태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민주당 하게 되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촛불 시민이 지지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난 4.15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도 얻은 정당인데 네네네. 당내 토론조차도 없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하여간 글쎄 말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그러니까 당대표 초기라 하더라도 이런 토론 문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번 실망이 컸습니다. 예. 아니, 저는 또 이 홍남기 부총리가 말이죠. 자신의 소신은 있을 수 있죠. 또 누구나 다 소신이란 건 있을 테고요. 그러나 그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이 현 집권 여당의 도지사를 조롱하는 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또 수긍까지 했단 말이죠. 이게 이 양반이 지금 소신을 넘어서서 나의 뜻대로 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정부, 선출된 정부라 할지라도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아집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이런 생각을 또 저는 그래서 했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이분이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하나의 수장이 아니라 네. 저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획재정부는 국가 채무, 국채 발행을 경계한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전 국민 지원은 에이, 그거는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정말 우리 재정이 그렇게 허약한지 교수님 짚어주시죠. 이 그 국가 채무에 대해서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주술에다 비유를 하고 있는. 주술. 예. 예. 이게 과학이 아니라 주술을 가는데 우리가 이제 몇 단계를 좀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국가 채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인터뷰하면서 얘기했지만 국가 채무 비중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국가 채무 비중이 중요한데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해서 부채액만 강조를 해요. 부채액 절대액만요. 네. 그러니까 분모인 GDP는 생각 안 하고 그렇죠. 얘기를 안 하고 예, 분모. 부채액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조선일보식의 이제 보도가 이제 이런 식인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가 채무 비중을 보게 되면 OECD 국가 중에서 사실상 1위예요. 제가 가장 건전해요. 네. 가장 낮습니다. 그런 나라한테 그러니까는 지금 국가 채무를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방향 설정이 잘못됐고 그 고스란히 그 피해가 가계한테 사실 돌아오고 있어요. 가계. 왜냐면은 우리나라 보게 되면 가계 부채는 굉장히 기형적으로 OECD 국가에서 가장 탑에 속해 있어요. 국가 부채는 가장 그렇게 낮은 나라이고요. 네. 결국은 뭐냐면 국가가 돈을 안 쓰니까는 가계가 굉장히 그러니까 압박을 받는 거예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도 일정한 관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가계를 그러니까는 사실 이 볼모로 해가지고 네네. 재정을 그러니까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고요. 네. 두 번째는 국가 채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그 보수 언론이나 그러니까는 관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요. 우리 IMF 외환위기 겪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우리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채무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꼭 외환위기하고 연상시키는 이런 게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 국민들이 예.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외환위기 당시에요. 우리나라 예. 97년 연말에 그러니까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으면서 외환위기가 이제 사태가 터졌잖아요. 예.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요. 네. 10%뿐이 안 됐습니다. 10%뿐이 안 됐어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국가 채무가 이렇게 낮은 상태 속에서도 외환위기가 터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한 나라의 채무는요. 네. 한 나라의 채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원화로 갚아야 될 채무가 있고요. 정부가요. 달러로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채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화로 갚아야 될 채무는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대내적인 우리가 이 건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해외 이제 통화로 갚아야 될 것들은 대외적인 건전성인데 우리가 외환위기가 터졌던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에서 소위 말해 세계화를 쓰면서 자본시장 개방을 하면서 많은 해외 자본들이 유입됐다가 네. 더구나 단기 채무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됐다가 그것이 이제 바깥의 환경이 나빠지면서 갑자기 빠져나가면서요. 네네. 그거를 메울 달러가 부족해서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런데 원화 표시로는 굉장히 건전했었어요. 당시에. 네. 재정 수지도 그러니까 흑자가 계속 유지가 됐었고 지속됐었고. 근데도 외환위기가 터졌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우리가 국가 채무를 얘기할 때는 뭐냐면 달러 빚이 아니라고요. 네. 원화 표시로 발행하는 이 채무예요. 국가 채무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외환위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국가 채무를 가지고 이렇게 겁박을 하고 잠깐만 그러냐 하는 건요. 정부의 재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기본입니다. 네. 그렇죠? 세금을 가지고 재정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금은요. 예. 근데 그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내냐면은 고소득자하고 대기업들이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결국 뭐냐면 국가 재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한 선에서 만약에 통제하고 싶으면은 세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더 많이 걷어야 되는데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게 고소득자라든가 고액자산가라든가 대기업한테 이제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친기업적이고 친고소득자 이런 친부자 이런 신념을 굉장히 신념이라기보다 이런 입장을 굉장히 많이들 가지고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 홍남기 부총리가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에서 요직을 두루두루 다 거친 사람인데 그때 핵심 정책을 다 입안했던 사람이에요. 참여경제도 그렇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분들이 그러니까는 이분들한테 경제 정책 운영을 맡기면요. 청와대가 그래요. 통제를 안 하고 맡기면요. 예. 그거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건 예고된 사태입니다. 저기 또 흘러간 그 물레 방아를 돌리는 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청와대 그러니까 그 이 대통령을 모시는 경제 보좌진들이 예.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정책실장을 비롯해서요. 예.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하고 다르다면은 네. 다른 것을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난 정부와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뭐 국가 채무 걱정 이거 자체는 그 논리적 근거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근데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더 예.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뭐 한 7조 5천억 원 정도 뭐 이렇게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을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기재부가 흘려줬겠지만은 조선일보는 보도가 뭐냐면은 한 43.9%로 44%까지 이제 그러니까 육박해 간다. 국가 네. 채무 비율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1차 재난지원금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줬을 때 국가 채무 비중이 얼마나 변하는 걸 계산해 봤어요. 네. 계산해 보니까 똑같아요. 이번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나 네. 14조 3천억 원을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주는 거나 예. 국가 채무 비중은 똑같이 0.4%포인트 낮춘 거예요. 아니 똑같으면은 국가 채무 당연히- 걱정하는 것 자체가 기우네요. 그렇죠. 당연히 전자가 더 낫죠. 그러고요. 네. 왜? 대표적인 수혜자인 자영업자들이 네. 전 국민한테 주는 걸 더 선호하거든요. 아무래도 경기가 도니까요. 그게 이제 매출액이 들어오는 수입이 네. 자기들한테 지급받는 돈보다 더 많다 이거예요. 그렇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것보다 네. 선별 그리고 지원하는 것보다도. 자영업자들이 그걸 아니까는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만약에 주는 거는 자영업자한테 주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네. 뭐냐면 임대료로 다 들어간다. 임대료로. 글쎄 말이에요. 집주인만 좋은. 임대로 들어가게 되면 임대업자들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돈 쓰기보다도 현금을 들어왔는데 그걸 저축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대부분을요. 네. 그 돈이 안 돌죠. 예. 근데 반면에 뭐냐면 이거 재난지원금을 지역 앞에 연계해서 하게 되면 다 쓸 게 아닙니까요. 예. 이 돈이 돈단 말이에요. 돈이요. 네. 돈이 돌다 보니까 GDP도 증가시키고 예. 세금도 더 추가로 거쳐요. 네. 부가가치세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 채무 비중이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비싸는 이런 게 나오는. 그리고 국가 채무 걱정하는 것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언급하면서까지 했는데 네. 이건 관료들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준 거죠. 그러네요. 예. 사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했을 때 아이고 그거는 좀 사실과 다른데 하는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예. 저도 제 연구자는 아니지만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지켜봐 왔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목요일쯤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추석 전에 공정하게 어느 국민도 이거에 대해서 불만 없이 지급이 될 수 있을지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한마디로 불가능한 거고요. 불가능하다. 네. 추석 전에도 그러니까는 다 대상자들한테 지급도 어려울 거고요.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런 반대 여론이 많다 보니까는 네. 김상조 실장이 모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심사도 안 하고 어쨌든 신청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어쨌든 간에 바로 이제 대부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선별 지급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사실 1차 때는요. 예. 이번에 2차 때 이 대책이 1차 때도 사실 병행돼서 했었던 것들이에요. 사실 대부분이요. 그렇죠. 선별 지원과 함께 또 예. 전체 지원이 다 이루어졌었죠. 예,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1차 때 그러니까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네. 근데 뭐냐면 추가로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자료는 지금 그러니까는 사실 거의 사실 불투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1차 때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속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파악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많고요. 많고 그다음에 뭐냐면 자영업자들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들도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전국에서 많은 하소연들을 듣고 그러는데 네네. 듣고 그러는데 보면 천차만별들이라 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1차 때 뭐냐면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로 이렇게 지급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선별로 지급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가요. 아, 예예. 근데 그 경상남도에서 그러니까 그 원망이 굉장히 많이 쏟아나왔어요. 선별을 하면서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선별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비용은 둘째치고라도 불평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거예요. 현장에서요. 예예. 그런 점에서 그게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거 지적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지원 대상자에 보게 되면은 이 소위 어려운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네네. 강조를 계속하면서 네. 하면서 소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요? 뭐 실직자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네. 차상위 계층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예.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 계층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죠.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 소득이 그러니까 충분치 않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네. 이분들은 지난해에 비해서 소득에 그러니까는 변화가 전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예. 지난해도 봤던 것이 올해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졌다고 해가지고 더 지급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득 감소가 없는데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만 진정돼 가지고 내년에만 진정됐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내년에도 그럼 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니까 또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논리가 맞는 거예요. 예예예. 이거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복지 강화 차원 속에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지. 이번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네. 코로나 재난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충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조해주는 차원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그러니까 어려운 계층, 소득이 낮은 계층이라 하더라도 소득에 아무 타격을 안 받았는데 지급을 받고 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50% 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소득의 타격을 받았는데 증빙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네.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글쎄 말이에요. 이건 형평성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정말 일을 너무 어렵게 해요. 이거는 뭐 어떤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거 뭐 틀림없이 이제 관료 사회에서 뭔가 자기들이 원치 않는 그런 정책적 흐름을 막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지만은 기본소득 논의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 어떻게든 이 말하자면은 1차 때보다도 후퇴한 선별지급으로 가게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충분히 그 합리적으로 그러니까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추석 전에 지급, 공정 지급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차 재난 지원은 아무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를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그때 가서는 보편적 지급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차의 효과가 네. 2차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어떤 혼란을 가져오거나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 부양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2차 때와 달리 그러니까요. 그냥 뭐 산소마스크 씌우는 정도의 효과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면 사실 지금 봐보세요. 소상공인들한테 최대 200만 원까지 준다 하더라도 네. 그 200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임대료 내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매출액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코로나 재난은 뭐냐면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경제 생태계의 연결망이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하잖아요. 네네. 소비를 못 하니까 자영업자들이 수입이 안 잡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입이 잡혀야지만 어느 정도 잡혀야지만이 이게 그러니까 견디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쓰러진 사람을 지금 이렇게 손잡아서 일으키는 정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또 쓰러지는 것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네. 수입이 안 들어와가지고. 예. 이거를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고요. 네. 또 쓰러지면 또 손잡아서 이렇게 줄 거냐고요. 계속해서.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3차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급할 상황이 된다면은 다시 1차 때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당장 민주당 안에서 2차는 뭐 그렇게 선별 지원하더라도 3차 있을지 모를 3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이룬 다음에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뒤는 좀 늦었지만은 여기다가 그냥 더 해가지고 조금 더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 국민들한테도 그러니까는 네. 1차 선거를 결합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이 타격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이 지원 제기된다 한다면은 네.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배제되신 분들에 대해서도 주는 것이 네. 경기 부양 효과도 있고 네. 국민들한테 어쨌든 간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게 지금 벌써 한 7, 8개월 돼가면서 지쳐가고 있는데 소위 국민들한테 어쨌든 간에 이 자신감도 좀 거하고 거리두기 지원 효과도 가려면 국민들 좀 신이 나야지 좀 협조를 할 마음이 생길 게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예. 아이고, 안타까운 마음을 또 금치 못합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